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 강사 김중대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다가 한국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호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한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 그리고 한국은행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그리고 뭐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요 랜섬웨어란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랜섬이 인질의 몸값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전에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PC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부숴버렸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건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걸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값을 내면, 즉 뭐 수수료 같은 거 몸값을 내면 비로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PC뿐만 아니라 서버, 작년에 그런 감염된 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뭐 드론에 대한 프라이버시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 혹은 IoT 사물 인터넷의 개인정보 이슈 사항 같은 경우, 그리고 차세대 인증에 대한 내용, 특히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CCTV를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수없이 촬영되고 수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IoT 사물 인터넷 통해서는 더 많이 수집이 될 테죠. 그래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좀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니까는 지금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개인정보가 침해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17만 건. 그리고 2014년, 15년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15만 건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올해만 해도 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에서도 4년간 1억 800만 건 해서 여기서 보면 캐피탈, 은행, 뭐 카드사, 생명보험 상당히 많은 유출 사고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인데요.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고객정보 파락, 과징금 등 2억을 부과받았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할 때는 동의를 받고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320만 명 중에서 대부분은 받았지만은 2만 9천 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거마저도 3자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수원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원전 해킹됐다고 크게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보안에 지금 무신경한 면이 있었다. 2016년에 보면 기밀문서가 서울 본사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이런 유출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뽐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요. 이것은 안전수 확보 조치 위반으로, 즉 우리가 접속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보관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해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7월 달에 일어난 사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에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례인데요. 먼저 이메일 통해서 내부 직원한테 메일을 감염이 됐습니다. 즉 메일 왔을 때 실행 파일이라든지 첨부 파일 함부로 누르면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게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직원 A가 파일 서버 공용 서버에 접속했을 때 감염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논리적 망분리가 돼 있으면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국은행 같이 물리적 망분리돼 있으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논리적 망분리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됐다는 것은 지금 인터넷망은 외부망이고 파일 공유 서버는 내부망이거든요. 논리적 망분리는 돼 있지만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서버, 공유 서버까지도 감염이 되고 그 공유 서버에 접속한 여러 직원들이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었습니다. 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DB 서버 작업을 하고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업을 하다가 로그아웃하면 세션이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혹은 로그아웃 안 하더라도 다른 일 보고 있으면 10분 정도 지나면 세션이 자동으로 끊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엔 그런 세션 타임아웃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 직원 통해 가지고 다시 인터넷망 통해서 외부로 유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한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논리적 망분리 허술. 한마디로 망 분리는 돼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여기에서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차단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B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실패. 즉 세션 타임 아웃을 제때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타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례고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고 그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이런 사례보다는 실태점검 나왔을 때 지금 과태료라든지 그런 거 물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지, 개인정보 위탁 시 문서로 미계약, 안전수 확보 조치 이게 2011년부터 계속 점검하는데도 여전히 13년, 14년, 15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은행도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사례인데요. 한마디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든지 남한테 제공했다라든지 혹은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받다라는 거거든요. 뭐 기관 유형별로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웬만한 기관들이 대부분 오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징계 유형별로 보면 경고라든지 견책 등만 받는 게 아니라 파면 해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내용별로 보면 무단 제공하는 경우, 업무 외적으로 그리고 사적인 열람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례를 보면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후 유출,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관이 자기 딸이 만나던 남자친구의 전과 기록 조회 후 협박. 사실상 한 7, 8년 전 즉 개인정보보호법 생기기 이전에는 이런 사항이 왕왕 있었고 물론 한국은행 같은 데는 극히 드물었을 테지만 경찰서라든지 일반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누가 언제 어떤 개인정보를 받는지 다 남기도록, 즉 접속 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사적으로 열람하다거나 무단으로 제공하면 바로 그게 다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공무원 257명 중에서 적발되었고 그리고 28명이 해고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시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세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개념을 좀 확실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란 뭐냐. 물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설명하는 이유는
이 항목 이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판가름한 기준이 이 개념이거든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 살아있는 개인, 죽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지금 식별할 수 있는 거, 주민번호로 알 수 있죠.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는 알아볼 수 있고 집전화번호는 알아볼 수 없죠. 그리고 단독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령 주소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못 알아보죠. 왜? 주소에 같은 주소에 여러 사람 살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결합시키면 주소 이름하면 특정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아볼 수 있죠. 이름만 가지고도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한국은행에 계신 아무개 하면 또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정보. 그게 개인정보다 하는 거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인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의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결혼 중매업체가 있고 혹은 친구 간에 소개를 잘 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결혼 중개업체는 업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집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받고 수집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친한 친구 뭐 선남 선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소개시켜 줄 때는 따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1장부터 9장까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보면은 개인정보 취급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즉 수집 이용서부터 파기까지 즉 처리 단계별로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라는 게 하나고 그리고 이용할 때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느냐 그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리 단계별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수집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법률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는 거. 그런데 두 가지는 만 더 기억해 주세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 체결 이행을 했어요. 이건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위해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는.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데 16조에 보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진다. 한마디로 업무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분들이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컨설팅 입장에서 그걸 동의를 받지 말아라 못하거든요. 왜? 그거 담당하신 분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 약간 더 정교하게 해서 꼭 불가피한 경우라면 불필요하게 받지 말고 지금 애매하다 하면은 여전히 동의를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이라는 거. 즉 원칙적으로는 수집하지 말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집할 때는 별도 동의 또 받으라. 동의 한 번 더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 고유식별 정보는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분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증 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민등록증 없으면 운전면허증. 그리고 가끔 가다는 그것도 없으면 여권 가지고도 신분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런데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죠. 그렇게 그 네 가지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고유식별정보라고 해가지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법으로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뭐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약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감하겠구나. 개인한테 유출됐을 때 침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정보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즉 저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를 세 단계를 봅니다.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즉 수집, 이용, 파기.
그런데 이용 단계에서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있고 삼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이라고 하거든요. 삼자한테 줄 때. 그래서 자체 이용하고 제공이 나누고 또 이용도 보면은 한국은행 직원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위탁업체에 불러가지고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이용 또 위탁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인정보를 어떤 정보 시스템에 저장하고 그리고 또 USB라든지 오프라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 이용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단계인데 제공, 위탁, 보관, 저장 그런 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는 뭐 4단계도 되고 5단계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수집 단계다. 특히 수집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잘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나중에 뒤에 한 페이지만 보면은 그 수집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수 선택 구분한다든지 별도 동의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수집할 때 법률 근거가 없으면 4대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목적이 제공할 때는 별도 동의 받아라. 예전에는 이게 잘된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사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잘 됐어요. 일반 동의 받는 거. 그래서 별도 동의 이거 별도 동의 받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4대 필수 고지사항을 고유식별 정보 받을 때 또 추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민감정보 받을 때 4대 필수 사항을 다시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핵심적인 게 개인정보 수집 비용에 대한 거 15조 아까 4개 말씀드렸죠. 동의 법률 말고 소관 업무 수행, 계약 체결 그리고 제공할 때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목적 내 제공은 위에 3개 동의 법률 그리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는 2개 동의 법률 목적이 제공할 때는 소관 업무 수행이 안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관 업무에 어떤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집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4가지 나머지는 다 상식적이니까 그리고 목적 내는 3가지 목적 이용할 때는 동의 법률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수집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요 4대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해 주는 거죠. 수집 목적, 항목, 보유 이용 및 그리고 4번째는 사실상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사항. 즉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사항이 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이걸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수집 양식들 점검하다 보면은 요 동의 거부권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수집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사항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제공일 경우에는 4대 필수 고지사항이 아니라 5대 필수 고지사항이죠. 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추가로 되니까요. 그래서 제공할 때는 수집이나 제공 동의받을 때는 고지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 수집할 때, 이용할 때, 이용은 특히 위탁 제공, 그리고 파기할 때 그 4단계에서만 어떻게 하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집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공할 때 핵심적인 건 3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도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공할 때도 안전하게 제공을 해야 돼요. 요거에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이라는 거 상대방한테 요청하고 나도 제공할 때 안전하게 제공하라. 그리고 제공한 다음에는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제공한 다음에 기록에 남기도록 돼 있어요. 대장에. 그런데 이것은 목적 외 제공일 경우만 목적 내 제공일 경우는 기록에 안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공하는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별도 동의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의 제공에 대해서 요 핵심적인 3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 공개, 기록 남기는 거.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혹시라도 법률 근거 없다면은 사전에 별도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위탁은 마찬가지로 위탁도 핵심적인 거 3가지, 부수적인 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탁할 때. 사실상 개인정보 취급자일 때는 수집 항목 보는 거하고
위탁하고 제공 업무, 특히 위탁이 중요합니다. 왜? 위탁 같은 경우에 현재 한국은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 위탁할 때는 특약서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약매지라는 얘기하고 수탁자 교육시키고 관리감독, 지금 보안 교육시키고 보안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관점에서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은 안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특약매지라는 거하고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라는 거, 그리고 요 수탁자를 공개하는 거는 처리 방침에 하는데 보통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할 겁니다. 그리고 수탁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서약서를 진구하는 문제, 그리고 파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세 가지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고 하나 부수적인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세 가지 핵심적인 게 때 되면 파기하라, 안전하게. 때라는 게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파기할 때는 복구 불가능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요 첫 번째 하나고, 그리고 파기를 했으면은 여기 이것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파기 대장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셔야 되고, 또 혹시 파기 안 하고 법률에 의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별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저장하면 안 되고 다른 매체에다 저장한다든지 다른 DB에다 저장하는데 최소한 다른 논리적 테이블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언급 안 돼 있으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혹시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등록 사실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수집할 때 초기에는 고유식별정보하고 똑같이 별도 동의 받으면 수집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변경이 돼가지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즉 어떻게 돼 있냐, 법률, 대통령령, 기타 뭐 감사원 규칙 등, 한마디로 법령이라고 했을 때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 수집해도 된다고 하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면서 법률 시행령에만 수집됐을 때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약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주민번호 수집 실태 보니까는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수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행령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시행령에 수집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임금 대장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수집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위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도 여전히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득국세청에 내는 소득 관련해가지고는 시행규칙을 근거로서 수집한다고 실태점검에 돼 있어서 시행령을 보니까 없어요. 물론 다른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지 모르가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시행령을 수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는 아니고 2017년 3월 30일까지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혹시 관련되신 분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주민등록번 수집하는 사례를 보니까는 한국은행법 시행령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대로 수집하고 있더라. 그리고 수집이 불가능한 사례는 표준 약관, 온라인 실명 확인, 본인 확인, 요건 특히 다 아시겠죠. 요거 기준으로 수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관련해 가지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초기에는 고유식별 정보처럼 암호화하라고는 돼 있어요. 그 대신 위험도 분석을 해서 26가지 항목이 모두 예스면은 굳이 암호할 필요 없다. 암호 안 해도 된다고 될 거죠. 현재 고유식별 정보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빼놓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무조건 암호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을 보관하고 있을 때 내년 말까지 반드시 암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가 개정되면서 계속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라고 해가지고 고유식별 정보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던 게 이번에 들어와 있거든요. 민감정보도 암호화해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은 당연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고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민감정보 암호화하라는 거다. 그런데
그 암호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암호화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컴마 찍고 민감 정보라고 적혀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적혀 있더라고. 이상하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봤더니 민감 정보 암호화 의무 대상은 아니다. 민감 정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봤을 때는 법을 고쳤을 때는 약간 보호 조치를 강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암호화하면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는 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권고죠. 민감 정보는 암호화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요 개인정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바뀐 부분이 고유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행자부가 정기적으로 감독하느냐 묻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거기에서 제외된 사항이고요. 그 대신 실태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범위라든지 분야가 정해져 있는 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 보호 조치가 안 돼 있어 하면 공공기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기관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고유식별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도 2년마다 1회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5만 명 이상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기존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배상 규모가 법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고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 준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 여기 계신 취급자들이 하기보다는 전산정보국이나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여기서는 아까 이용할 때 보관 저장 잘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 저장을 잘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10조 있다가 요번에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한 페이지가 별도로 나가 있을까, 요 편에. 요게 다 강화된 거예요. 요 신설돼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 재재난 대비 안전조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신설되어 있더라도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에 대한 거라든지 접속 기록에 대한 것도 주로 전산정보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담당자가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비밀번호 관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즉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숫자 영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혼합해서 9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4가지 중에서 3가지 조합일 경우에는 8자리, 2가지 조합일 경우에는 8자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 위에 보면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죠. 국정원 기본 지침에 지금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3가지 조합으로 9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밀번호 조합 규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복잡한 건 좋은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도 상당히 이거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한국의 비밀번호 패턴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면 기억하기가 쉽다 해서 자신만의 영문, 철자, 숫자, 특수문자에 방문 사이트 하면 되는데, 저희들 약간 여기에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면은 비밀번호는 분기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숫자 대신에 자기 연도 분기를 넣어주시면은 상대적으로 분기마다 바뀔 때도 기억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실제적으로 실태점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부족한 점에서 어떻게 보호 조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도 보면 수집 이용할 때, 제공할 때, 위탁할 때, 파기할 때 이게 개인정보 취급자가 해야 되는 여러 보호 조치들이 잘 돼 있으면 이게 하나도 안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왔습니다. 수집 동의에 대하든지 뭐 3자 제공 동의가 안 돼 있다. 뭐 먼저 수집 이용 상태 보면은 수집 동의 미비, 개인정보 수집 법령 근거비 없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이게 자료 만들 때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부서까지도 다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빼고 그런 사항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별도 동의 받고서 하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 수집 양식은 동의는 받았어요. 그런데 수집 항목이 양식하고 입력하는 항목이 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소집. 이거는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증명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 지우고 받거나 혹은 여기 뒷자리가 아스타 처리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물론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어쩌다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그러면은 개인정보 수집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요 한 페이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수집할 때 뭘 고민할 때 이 페이지 하나만 보고 4대 필수 고지사항 안내하는지 필수 선택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게 최소 정보인지 그래서 동의받으면 된다. 혹은 법적 근거 없으면 굳이 동의 받을 필요 없어. 요 네 가지 사항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동의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동의받을 때도 요 4대 필수 고지사항을 다 별도로 이렇게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4대 필수 고지사항 알려줄 때도 이것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중요하니까 별도 받을 때도 그리고 3자 제공할 때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목적 이용할 때도 별도 동의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마케팅 이용은 사실상 목적 이용하고 사실상 동의를 한 내용인데 별도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6가지 추가적으로 동의받을 때 6가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번호 받으면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앞에서 4가지 확인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동의받는 거 6가지 주민번호 수집할 때 법적 근거 11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수집할 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 추가 동의 받는 건 뭐 뻔한 내용이에요. 이 앞에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수집받을 때 그것만 확실히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제공에 대해서도 보면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3자 제공한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당행 직원 프로필을 외부 기관에 주면 당학년이 당행 직원한테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는 사례. 그리고 경찰청이 요청해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건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법률 근거니까. 그 대신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에 기록 안 한 사례 등이 발견돼서 대장에 기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제공할 때는 어떤 것만 기록하냐. 핵심적인 거 3가지, 부수적인 거 1가지만 기록하면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 상대방한테 줄 때. 그런데 줄 때도 안전하게 줘야 돼 우리가. 그리고 대장을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 3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법률 근거 없으면 별도 동의 받아야 돼요. 요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런데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하라는 얘기는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줄 때도 안전하게 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대장을 기록하라는 얘기는 목적일 경우에는 대장을 기록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적 내일 경우는 기록할 필요 없다. 그리고 목적이 제공하라고 했는데 목적이 제공할 때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면 돼요. 그리고 목적 내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된다. 3가지 핵심적인 거 안전 확보 조치 마련, 대장의 기록, 홈페이지에 공개.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목적 외일 경우, 목적 내일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뒤에 보시면은 그런데 제공받을 때 주로 공문으로 받아서 제공받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제공할 때는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하고 첨부할 때 암호화를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제공을 법률 근거 없이 주는 거라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 그리고 목적의 이용이라면은 대장에 기록하라. 그리고 영상 정보라면 요 양식이 다르거든요. 다른 양식에다 기록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목적이 제공일 경우에는 홈페이지 이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하라. 그리고 혹시라도 목적 내 제공이라면 요 처리 방침에 공개하라는 얘기. 그런데 제공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하는 부분하고 대장에 기록하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리 위탁, 이 처리 위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 점검하면서 계속. 그래서 한국은행은 잘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다고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특약 맺는 거, 교육하는 거, 관리 감독. 그리고 두 가지 부수적인 게 보안서약서 진구하는 거, 그리고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게 그게 다 미흡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은 잘 돼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실사례를 보면요. 요 특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라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그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수탁업체 직원은 당연히 특약 맺으면서 서약서를 진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체가 업무 수행할 때 수탁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수탁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줘야, 관리 감독하고 진행하면서 교육시켜줘라. 그리고 위탁 현황은 개인정보 담당자가 할 거다. 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파기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드린다시피 핵심적인 세 가지하고 부수적인 거 한 가지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세 가지, 보유기간 산정 미흡해서 파기를 안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여전히 미파기. 이 파기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퇴직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정보 파기할 때 요거만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돼요. 때되면 파기하라, 안전하게. 때되면 안전하게 파기하라. 안전하게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 같은 때 기간 지났으니까 보유기간 지나서 삭제할 거 전산 정보국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대신 종이 같은 것만 쇠절기 이용해가지고 요새는 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파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 요거는 주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 파일 파기 기록하라. 그리고 혹시라도 분리 저장할 때,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분리 저장하라. 그러면은 법적 근거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저장하고 싶어. 즉, 퇴직자에 대해서 뭐 3년 동안 증명서 발급하기 위해서 저장했는데 나는 5년 동안 발급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동의 받고서 5년 동안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 파기에 대해서 기록하라는 것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파기가 개인정보 파기가 있고 개인정보 파일 파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파기는 업무가 없어진 거. 즉 여기 한국은행 경제통계 홈페이지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관리 이제부터는 안 해. 귀찮아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일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회원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활동하던 사람 중에서 2년 동안 활동이 없던 사람이 있어. 한 5명이었어. 그래서 5명 데이터를 회원 정보를 삭제했어요. 그건 개인정보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기록하라는 것은 개인정보 파일 파기할 때는 개인정보 파일 파기 대장에 기록하라고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셔야 되고,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양식은 정해지지 않는데 파기 내역을 그냥 기록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로그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파기된 건 기록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경우에는 같은 테이블에 보존하면 안 되고 별도로 보관하라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부수적인 건데 행자부에 개인정보 파일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당연히 이제는 삭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반에서 할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거 3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다른 것 또 이 중에서도 사실상 개인정보 파일 파기 대장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업무 없어지면은 해야 되는구나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기 방법 해서 뭐 DBMS는 딜리트 쓰고 종이 같은 경우는 분쇄해야 되고, 뭐 하드디스크 노트북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포맷해서 하든지, 그리고 기록할 때는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을 이용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관해야 될 경우에는 분리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혹시 개인정보 파일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역이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내역이면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 조치는 아까 전산정보국이라든지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뭐 접근 권한이라든지 접속 기록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기 점검하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개인정보 취급자분들이 할 거는 유출 사고가 발생되면은 군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즉 개인정보 보호 반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금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할 거고요.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 유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전산정보국장에서 개인정보 담당자가 보고하고 만약 1만 명 이상의 경우에 총재까지 보고하고 그리고 전산정보국 책임하에 사고 대응팀 구성하고 유출 사고 대응 뭐 어떤 피해 현황 파악한다든지 피해 복구한다든지 그 대신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면 5일 이내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해라. 왜? 여기 보면 통지 기간 5일 이내 통지하고 뭐 유출 항목 시점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만 명 이상 정보가 유출됐으면은 정부에 신고하라.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법률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반에 신고한다. 이것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침해 사고에 대한 원인 뭐 대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출 사고 대응 절차는 신고하게 되면 접수하고 대응팀 구성한 다음에 실제적인 사고 대응을 하고 유출 사고 사후 처리는 혹시 현재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 받으면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 주의하라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FAQ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창회 및 유관기관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 동창회 산학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집할 때 동의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업무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 표준 개인정보 지침에 아예 넣어놨습니다. 12조 6항에 친목 단체의 관심사 목표 활동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불필요하다. 그냥 수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이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명함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암묵적인 동의로 보거든요. 이렇게 업무 유관기관 담당자 주고받는 것은 명함 주고받는 거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암묵적 동의다 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당연히 업무적으로 이용 안 하고 뭐 영업에다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직원 채용 시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지 당연히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나요? 했을 때 동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동의받아서 6개월 동안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FAQ로서 신원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입행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신원조사할 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즉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신원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법률 근거 있으면 당연히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 그런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신원조회하려면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국은행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파기해야 하나요? 당연히 퇴직하자마자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지체 없이가 5일 이내거든요. 폐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용 증명서 청구하는 게 3년 동안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요 발급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3년이 아니고 한 5년 동안 발급받고 싶어. 그러면은 동의 받아가지고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정보가 공공기록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아서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따라서 3년 보관할 건 3년, 5년 보관할 건 5년, 10년 보관할 게 있으면 10년 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일부 수집 및 위탁관리, 즉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 6자리만 수집할 수 있나요? 뒷자리 2자리만 수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앞자리 6자리 생년월일이니까 그것만 수집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란 이름으로 수집하시면 안 되고 아예 항목 이름을 생년월일 혹은 뭐 남녀 이런 식으로 항목 자체를 구분해서 수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률 근거 없이는 일부라도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체, 영상정보 처리 그 출퇴근 관리하는 업체들도 위탁으로 보아야 하나요? 예, 보아야 합니다. 왜? 개인정보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위탁인 경우엔 위탁업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 또는 연수 제공으로 해서 수탁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되나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죠. 건강검진 신청할 때 보셨죠? 언제부터 한다라는 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급하는 재직 퇴직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 법률 근거가 있으면. 그 대신 여기서처럼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전부를 표기해야 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할 때 정부 주체 동의받아야 하나요? 요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동의받아야 하나요? 위탁업체에 제공할 경우 위탁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객 만족도 조사가 목적 내 업무에 수행하는 게 아니고 목적 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동의받는 게 아니라 목적 외로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탁에 대해서는 동의 불필요하다. 그런데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는 동의가 필요 없다. 왜?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목적 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거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라고 www.privacy.go.kr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너무 지금 약간 빨리 나간 감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 한 페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이 한 페이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요 한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집할 때 뭘 주의해? 누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 되는지만 보면 돼. 누구는 만 10세에서 이상인 경우는 일반 동의, 미만인 경우는 그냥 법정 대리인 동의받고 어떤 데이터, 개인정보도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면 안 돼. 법적 근거 있어야 수집해. 고요, 식별,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일반 개인정보 그냥 동의. 그렇다면 수집할 때는 어떻게? 아까 세 가지 핵심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수집하고 필수 선택 구분하고 4대 고지사항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별도 동의 받을 때는 어떤 거다. 여기 별도 동의 받는 거하고 목적 이용, 3자 제공, 마케팅 뭐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용할 때는 위탁할 때는 핵심적인 거 3가지, 부수적인 거 2가지, 특약 맺고 관리 감독하고 교육하라는 거 3가지 하고 혹시라도 보안서약서 증거하고 공개하라는 거 2가지 있었죠. 제3자 제공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핵심적인 거 3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해달라는 거하고 준 다음에 공개하고 기록하라는 거, 그 3가지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1가지. 혹시라도 동의를 안 받았으면 별도 동의 받으라는 얘기. 파기할 때도 3가지 1가지 했었죠. 핵심적인 거. 때 되면 안전하게 파기하라 1가지. 그리고 기록하라. 대장에 기록하라는 거. 그리고 1가지가 보존할 때는 분리보관하라.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반에서 할 행정자치부에 있으면은 그것을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 요 한 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 수집 이용 파기 단계에서는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인정보반 통해서 제 연락처 아시면 제가 프로젝트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연락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